이제 나이도 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다들 그렇게 늙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60세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어느 순간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 기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이만 먹으면 결국 무료한 하루와 끝없는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60세 이후의 삶은 누구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빛나는 노년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건강이 최우선이다. 매일 몸을 움직여라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린 게 당연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아픈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고 걷지도 않고 근력 운동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안 움직였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활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면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에는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냥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난 운동 체질이 아닌가 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멀리하면 근육이 빠지고 혈관이 막히고 심장은 약해집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운동해야 해? 헬스장 가야 하나? 너무 번거로운데. 운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 몇 번 하다가 말게 되던데? 그렇습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당뇨 위험이 줄어들며 치매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30분을 소홀히 하면 건강한 30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 침대에 누워 운동 좀 할 걸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운동이 귀찮긴 한데 그래도 해봐야겠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걷고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살아나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인생도 빛이 납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인생도 움직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두뇌를 항상 깨워두어야 한다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 내 머리는 이제 굳었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한계에 가둡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두뇌도 멈추고 인생도 정체됩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점점 기능을 잃고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기억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치매 위험은 높아지며 삶 자체가 무기력해집니다. 나이 들면 건망증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기억력 감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두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뇌는 점점 기능을 멈추고 익숙함 속에서 천천히 쇠퇴해 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늘어가는 건망증과 세상과 단절된 삶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도하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장르의 책을 읽는 것도 뇌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악기를 배우기엔 손이 느려서 안 될 것 같아 책은 봐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데 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정작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도 배울 게 많다던데 하면서도 정작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두뇌 운동 중 하나는 손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뜨개질 같은 것들은 손과 두뇌를 동시에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뇌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두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같은 카페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다른 주제로 대화하는 것도 두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새로운 걸 배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를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배우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결국 삶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끝없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빛나고 정신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라. 입니다.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감정 드러냈다가 트러블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살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으면서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대부분 건강을 망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부르고 소화장애를 일으키며 결국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말하면 싸움 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 이제 와서 뭐하러 감정 표현해? 그냥 속으로 삼키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병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말하고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속이 상하면 속상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근데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냥 속으로 사귀는 게 편하지 않아?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 나는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친구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면 미안하지만 나도 내 생활이 중요해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계속 받아들이면 나만 지칩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득입니다. 결국 진짜 소중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이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살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솔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싫은 것은 거절하고 원하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단정함은 자신감을 만든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다 늙었는데 옷 좀 대충 입고 다녀도 되잖아. 이런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이 나이가 됐으니 더 가꿔야 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흥크러지고 피부 관리가 소홀해지면 자신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깊어지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며 인생 자체가 초라해집니다. 아휴, 이제 뭐 꾸미면 어디 가나. 이제 와서 화장해봤자 누가 봐준다고. 하지만 거울 속의 모습이 단정할수록 기분도 달라집니다. 외출을 할 때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어보세요. 얼굴에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한 후 거울을 보면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너무 꾸미면 오히려 웃긴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스타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요란하게 치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만 해도 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집니다. 같은 옷이라도 다림질해서 입고 깨끗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에이, 다 귀찮아. 그냥 있는 대로 살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외모를 포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제 와서 가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더 당당해지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결국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친구만 남겨야 합니다. 그래도 인맥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야 합니다. 가짜 친구들, 형식적인 관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들과 계속 엮이면 내 정신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일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혼자 노력하는 관계 같아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연락을 끊었을 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정도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사람,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만 남겨야 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너무 냉정하게 끊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줄이면 너무 외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짜 친구가 많으면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형식적인 인맥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진짜로 나를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소중한 것만 남기는 삶이야말로 60세 이후 가장 빛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6번째 방법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즐겨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치야? 애들도 키우고 손주도 봐야 하는데 돈 아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사치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60세를 넘겼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도 남들이 보면 사치한다고 흉보지 않을까요?
괜히 돈을 함부로 쓴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꼭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야 사치가 아닙니다. 평생 참고 아껴왔던 것들을 하나씩 누려보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작은 사치입니다. 하지만 큰돈 쓰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괜히 돈 쓰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하죠? 사치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옷 한 벌을 사 입는 것, 평소 마시고 싶었던 비싼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 가보고 싶었던 호텔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작은 사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노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무작정 돈을 펑펑 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에게 한 번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낭비입니다.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것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지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때 삶의 작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참으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을 보상받아야 할 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가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이 오래도록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늙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60대, 70대, 80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늙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진짜 친구를 남기고 나를 위해 사치하고 당당하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후회 없는 노년이 됩니다. 이제 60세 이후의 삶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가장 빛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눈부시게 펼쳐질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이르러도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화해하고 가야지.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기어코 화해를 해야만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왜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가끔은 용서보다 냉정한 단절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한다면 차갑게 선을 긋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지 후회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과 억지로 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용서하라는 말 대신 상처 준 사람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화해 없이도 속 시원하게 사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를 꿈꾸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속이 풀리지. 이런 생각을 하며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결국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사는 본인입니다. 복수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또다시 그 기억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복수를 꿈꾸는 순간부터 이미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얽혀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한 무관심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잘 살든 망하든 관심을 주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궁금해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아무 연락도 없지?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받은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상처를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대신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멋지게 살고 더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했을 줄 알았는데 하며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감정 하나 허비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무관심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승리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라도 독이 되는 관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피 한 방울 섞였다고 해서 평생 나를 괴롭힌 사람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오히려 남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대놓고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 나를 무너뜨립니다. 넌 예전부터 하는 게 늘 그 모양이야. 그래도 자식이면 부모한테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한두 번이면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세뇌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을 걸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의무를 강요하고 경제적으로 기대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거나 형제가 서로 이용하려 들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정신과 삶을 갉아먹는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는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참을수록 상대방은 더 뻔뻔해집니다. 어차피 내가 참을 거잖아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더 이상 가족이란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담을 주는 순간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해야 합니다. 난 이제 그런 역할 안 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처음에는 반발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포기합니다. 어떤 관계든 내 마음이 힘들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남이었으면 진작에 정리했을 관계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벗어나야 합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내 행복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내 삶을 망치는 존재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믿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세월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 준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줍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태도가 잠시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믿는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젠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순간 상대는 다시 당신의 마음을 짓밟을 준비를 합니다. 상처를 줬던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 기대가 다시 한번 당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도 변했겠지. 이런 기대는 결국 또 다른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척하며 다시 다가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색을 드러내며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상처를 줍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있어도 금이 가고 틈이 생긴 흔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다시 잘 지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몰차게 끊어내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또다시 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믿지 않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다시 믿는 순간 또다시 이용당하고 또다시 상처받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신뢰가 깨진 사람과는 다시 엮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멀리하고 다시는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믿지는 않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줘야 속이 시원할 텐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해야 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복수를 위해 에너지를 쏟고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갉아먹을 뿐 진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응징입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기다리는 대신 내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즐겁게 지낼수록 상대방은 더 불안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보며 질투하고 초조해지는 순간 그 사람이야말로 괴로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래, 넌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난 여전히 잘 살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상대방은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해졌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복수를 꿈꾸고 그 사람의 불행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나만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진짜 승자는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뒤로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강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필수적인 말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처 준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이든 옛 친구든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배려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큰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대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섞다 보면 결국 다시 감정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가벼운 한마디, 무심코 하는 말들 속에 다시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좀 괜찮아? 이런 평범한 말조차 함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괜히 친절하게 답해줬다가 우리 이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같은 말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문을 열어주면 상대방은 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필수적인 말만 하고 딱 잘라 대화를 끝내야 합니다. 네, 잘 지냅니다. 네, 건강합니다. 이렇게 짧고 간결한 답변으로 대화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감정이 담긴 말은 최대한 줄이고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 질문에 감정을 담아 잘 지냈어. 요즘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하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다시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냥 똑같이 지냈어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의상 대화는 해야 한다. 하지만 예의는 한 번 상처 준 사람이 지킬 것이지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배려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오히려 봐라, 이제 다 괜찮아졌네 하고 착각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다시 감정이 엉키고 결국 상대방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대화는 절대 길게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 없이 짧게 끝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대화로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간결한 답변으로 끝내고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말을 섞을수록 다시 엮인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6번째, 원망할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나면 오랫동안 그 기억을 곱씹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시간이 지나도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내 감정은 지치고 내 에너지는 소모되고 내 인생은 점점 초라해질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아무리 상대를 원망해도 그 사람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 끓이며 괴로워하는 동안 상대방은 태연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은 결국 나 혼자만의 감정 소모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하는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내가 더 잘 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할 바에야 그 시간에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난 더 잘 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관심을 끄고 오직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원망할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을 미워하며 보낼 10년보다 나를 위해 행복하게 보낼 1년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복수는 원망이 아니라 나는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닌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7번째, 관계를 정리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고통받는 건 결국 나 혼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이용하고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런 관계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단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멀어질까? 고민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다시 다가오고 다시 당신을 흔들고 다시 상처를 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뒤늦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라며 손을 내밀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진 관계는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후회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상처와 배신을 떠올리면 후회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오히려 후련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후회가 아니라 해방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후회할 일은 이런 결정을 더 빨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억지로 회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다시 상처받고 다시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곱씹지 않고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으며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다시 친해질 필요도 마음을 터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내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응징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이 후회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성욕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을 믿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침대에서의 열기가 식었다고 해서 당신 안에 남아있는 욕망까지 죽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불씨를 되살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극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 이젠 끝났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을 붙이는 법을 몰라서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더 우수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생활이 활발한 노인은 우울증과 불안감이 낮고 혈압이 안정적이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성욕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강렬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불을 지피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침대에서의 뜨거움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당신 안에는 타오를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불씨를 어떻게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 뜨거운 불을 되살리는 6가지 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리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젠 성욕이 없어도 이상할 게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성생활을 등한시한 결과로 성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욕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감소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성적인 욕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노력하면 충분히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면 젊었을 때 못지않은 성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킨십을 늘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고 포옹하고 가벼운 키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었던 부부라면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어나면 성적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또한 성적인 자극을 외부에서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악, 향기, 시각적인 요소 등은 감각을 깨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성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억눌리고 사라진 것뿐입니다.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당신의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약해진 것일 뿐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젊었을 때의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뜨겁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욕은 뇌에서 시작된다. 상상을 자극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욕이 몸에서 나오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욕의 출발점은 뇌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흥분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자극 없는 뇌는 성욕을 죽입니다. 늘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패턴, 감각을 깨우지 않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다 보면 뇌는 점점 둔해지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현실적이 되고 성적인 상상력마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다시 자극하면 깨어납니다. 성욕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상상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성욕은 더욱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순간, 첫사랑과 손을 잡았을 때의 짜릿한 감정, 처음으로 상대방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꼈던 순간, 이 모든 기억은 여전히 당신의 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능적인 음악을 듣거나 로맨틱한 영화나 소설을 접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자극되면 자연스럽게 감각이 깨어나고 당신의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방식도 바꿔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평범한 질문 대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아직도 설레. 당신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식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말을 주고받아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적인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고 더 강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욕은 몸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됩니다. 뇌를 자극하면 당신의 몸도 다시 반응합니다. 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성욕은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 피를 뜨겁게 돌려야 성욕이 살아납니다. 성욕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자연스럽게 성적 반응도 약해집니다. 심장이 활발하게 뛰고 혈액이 잘 돌 때 몸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성욕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면 성적인 감각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최고의 천연 강장제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성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음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운 음식, 다크 초콜릿, 견과류, 해산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몸을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특히 굴과 아몬드, 수박 같은 음식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적인 반응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이 한층 더 민감해집니다. 따뜻한 체온은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며 몸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 몸이 움직여야 반응하는 법이야. 가만히 있으면 더 멀어져.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순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성욕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곧 성욕입니다. 피가 힘차게 흐를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식어가고 성욕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몸을 깨우고 활력을 되찾으면 잊고 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피가 뜨겁게 돌기 시작하면 성욕도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몸의 리듬을 깨우면 성욕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성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의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흐르듯이 몸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흐트러지고 성적인 욕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며 깨우기만 하면 다시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야. 이제 와서 다시 불붙을 일이 있겠어? 하지만 성욕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몸에는 성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성적인 욕구를 조절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감각적인 자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호르몬 분비가 둔해지고 결국 성욕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요즘 따라 예전 같지가 않네. 그건 내 몸이 익숙해져서 그래. 변화를 줘야지. 이런 대화가 오가는 순간 문제의 원인은 명확해집니다. 몸이 새로운 자극을 잃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하루 중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태양을 보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몸이 더욱 활력을 찾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어깨를 감싸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이 너무 규칙적으로 살면 지루해지잖아. 그렇지. 하지만 몸이 원래 그런 리듬을 좋아해. 맞춰주면 확 달라진다니까?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감각도 무뎌지고 성욕도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리듬을 되찾으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몸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다시 회복하면 몸은 다시금 예전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리듬을 되찾고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활력을 다시 불러오십시오. 성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우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상상력이 곧 성욕이다. 머릿속에서 불을 지펴라. 성욕은 단순히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의 뇌는 가장 강력한 성적 기관이며 자극이 없다면 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일상의 반복과 무뎌진 감각 때문에 상상력이 사라지고 결국 성욕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불을 지피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상상도 필요 없지 않나? 필요 없기는 머릿속에서 먼저 불이 붙어야 몸도 반응하는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순간 우리는 성욕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상상력이 폭발했고 그만큼 감각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
피로감, 그리고 익숙해진 관계 속에서 상상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 식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서 성적인 호기심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성적 호기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설레게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거나 새로운 감각을 자극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감각이 사라졌어. 그건 내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순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적 상상력을 되살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로맨틱한 영화를 보거나 감각적인 음악을 듣거나 자극적인 소설을 읽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면 예전에 자신을 설레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다시 생각해? 그러니까 더 해야지. 생각이 멈추면 몸도 멈추는 거야. 대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욕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불을 지피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상상력이 죽어버리면 성욕도 사라지지만 호기심을 다시 자극하면 감각은 다시 깨어납니다. 성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불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시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6번째, 터놓고 말해야 뜨겁게 이어진다. 대화가 곧 성욕이다. 성욕은 단순히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부끄러워하며 대화를 피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결국 둘 사이의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안 하면 더 멀어지지. 말 한마디만 해도 관계는 달라지는 법이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순간 우리는 성생활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원한다고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서로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떠나 대화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성생활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둘 사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네. 그럼 뭐가 좋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나도 맞춰볼 테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는 순간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교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오해는 사라지고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바꾸겠어?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거지.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생활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맞춰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성생활도 점점 더 소원해집니다. 하지만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면 다시금 새로운 열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욕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성욕을 되살리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뜨거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씨를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신경 써야 할까?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꽃을 다시 지펴야겠다는 의지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감각을 깨우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상대와 솔직하게 대화하면 그 뜨거운 감각은 다시 깨어납니다. 젊은 시절처럼 서툴고 거칠게 타오르진 않을지 몰라도 그 대신 더 깊고 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불꽃을 어떻게 피울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욕망은 다시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불씨를 되찾아 당신만의 열정을 되살릴 차례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맴도는 인간관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으며 한순간도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근하게 다가와 나의 삶을 조종하고 내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들을 알아채지 못하면 평생 피곤한 관계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으려면 누구라도 붙잡아야 해. 이런 말에 속아 아무 인간이나 곁에 두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피곤하고 비참해집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 관계나 유지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삶을 망치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유형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려내고 버릴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피해야 할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너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우리 누구는 손주들이 용돈도 두둑이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내 친구는 자식들이 집도 사주고 요양보호사도 붙여준다던데 넌 혼자서 힘들게 사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치열하게 살면서 비교를 당해도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후회만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본인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남과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려야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비열한 점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마음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돌이켜보면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얻은 나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간들과 엮이면 오롯이 쌓아온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람은 절대 내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말이 나오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답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계속해서 비교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타인의 잣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들과 경쟁하며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만족스럽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당하며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 내 노후는 피곤하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외로워도 이런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인간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꼭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라는 문자가 오면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대개 이렇습니다. 혹시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요즘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연락이 오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무료 도우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이 뚝 끊긴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그 외에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조차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지? 밥 한번 먹자. 하지만 그 밥 한 끼가 진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은 내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입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태도가 싹 바뀝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심지어는 내가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냐? 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이런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길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냉정해져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약 연락이 왔을 때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연락을 끊거나 서운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낼수록 당신의 삶은 더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아니, 그걸 몰라? 진짜 답답하다. 넌 뭘 해도 항상 부족해. 살면서 이런 말을 듣고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꼭 남을 깎아내려야 본인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무너뜨려야 본인이 올라서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합니다. 야, 그 나이에 그거 할 수 있겠어? 아이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가 길을 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도 내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누구네 집 아들은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더라. 너는 뭐하고 지내? 내 친구는 벌써 손주까지 봤다던데 너는 언제쯤 그런 기쁨을 줄 거냐? 이런 말은 칭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닙니다. 단순한 비교를 빙자한 비하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기대에 차서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신났어? 그래서 그게 뭐? 나 같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나 때는 말이야, 그 정도는 기본이었어.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행복해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나보다 못한 위치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사람과 계속 엮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감은 점점 깎이고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내가 뭘 해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작은 행복조차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도 계속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로 만족해? 넌 원래 안 돼.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본인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깎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계속 어울리면 결국 나 자신까지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넘겨듣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말은 나의 자존감 속으로 파고들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나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행복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곁에 두어도 인생은 충분히 찬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술에 취해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술만 마시면 말을 험하게 해서 그래. 에이, 농담이야. 술김에 나온 말이지 진심은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척, 착한 척, 다정한 척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꾹꾹 참았던 속마음을 술기운을 빌려 내뱉고 다음 날 되면 싹 모른 척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평소에 온화한 척하지만 술만 마시면 남을 깎아내리고 험한 말을 퍼붓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태연하게 말합니다.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아닙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술을 마시면 본능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식으로 감춰왔던 악의와 본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래, 술 마시다 보면 기분이 풀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결국에는 습관처럼 술만 마시면 험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서 참 피곤하다. 나 아니었으면 너 혼자서 뭐 했겠어?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 술만 취하면 저렇게 되니까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서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날이 되면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라는 핑계로 모른 척할 뿐입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기분 좋게 웃으며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본성을 드러내고 남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정신 건강이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엮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삶의 질은 엉망이 됩니다. 가끔 착한 말을 한다고 해서, 가끔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받아주며 희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본심을 드러내며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외로워도 이런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상처 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내 말 들어. 살면서 이런 사람 꼭 한 명쯤은 만나게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한두 가지 더 경험했다고 본인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을 나누고 좋은 뜻에서 조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방식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변했고 사람마다 사는 방식도 다르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과 대화해보면 점점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 저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들어볼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고 심지어 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비난까지 합니다. 내 말 들었으면 너 이렇게 안 됐어. 너는 왜 내 조언을 무시하냐? 아직도 그걸 몰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내 인생인데도 내가 내린 선택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 스스로 자신이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끝없이 지적하고 간섭합니다. 설령 내가 그들의 조언을 따라 해도 결과가 조금이라도 예상과 다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들었어야지 라며 비꼬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두고 적당히 흘려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당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태도를 문제 삼고 요즘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라며 더 강하게 개입하려 듭니다. 노년에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정해준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나의 선택이 정답이고 나의 방식이 가장 편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내 삶을 평가하는 사람과 엮이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끊임없이 가르치려 드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6번째, 남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야, 걔 완전 가식 덩어리야. 너 그거 몰랐어? 그 사람 착한 척하는 거지 뒤에서 별짓 다 한다니까? 나만 알고 있던 건데 너한테만 살짝 말해줄게. 이런 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험담의 대상으로 삼고 마치 비밀을 폭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을 내 앞에서 한다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험담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독성가스를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씹히고 평가당하고 비꼬이는 말이 오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는 점점 더 독해집니다. 그 사람 요즘 돈이 좀 없나 봐. 옷차림이 영 아니더라. 애들한테 돈 쓰는 거 보니까 얼마나 벌어오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아? 그 집은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은 아주 개판일걸?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십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는 태도가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내가 그런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 이야기는 곧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험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신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와 단점을 확대해서 떠벌립니다. 그들에게는 대화의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들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결국 내 삶에도 부정적인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누군가를 경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과 남의 단점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그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두고 절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험담을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맞장구 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험담을 듣고 있으면 결국 그 도끼에 나도 중독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데 익숙해지고 남의 불행을 즐기는 태도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험담 속에서 소모될 만큼 하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남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독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언젠가는 나도 그 독에 중독될 것입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험담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혼자가 외로워도 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참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평온과 거리가 먼 고통이 됩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빛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관계는 이제 그만 버릴 때입니다. 남은 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